그리고 한국인 이준희입니다. 이제 연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궁예와 왕건, 견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왕건이 어떻게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마지막 경순왕에 대해서 조금 짧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고려의 왕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왕은 잘 아시다시피 신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종사촌형인 경혜왕이 견훤에 의해서 이 금성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왕위에 오른 인물인데요. 견훤이 아니라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바친 인물이죠. 사실 경순왕이 이렇게 고려의 나라를 바쳤을 때 반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경순왕의 아들 마이태자는 끝까지 항복하지 말자고 버텼지만 이 경순왕은 백성들이 더 다칠까봐 더 이상의 싸움을 포기하고 항복했습니다. 경순왕은 무고한 백성들로 하여금 참혹한 죽음을 맞게 하는 일은 내가 참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만약 그때 경순왕이 항복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신라의 유물들은 전장터에서 다 남아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후 그러면 경순왕은 어떻게 되었나요? 신라에 남아있기는 어렵죠.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개성으로 끌려가서 관직을 받습니다. 사실 끌려갔다는 표현은 제가 썼지만 경주의 사신관이라는 관직을 받지만 절대 경주로 갈 수 없고 경주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볼모로 잡혀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경순왕이 경주를 떠나서 개성으로 갈 때 수레와 말의 행렬이 30여 리를 뻗쳐서 도로는 호위하는 사람들로 막히고 구경꾼은 담을 두른 것 같았다라고 했는데 신라 사람들이 눈물의 환송으로 경순왕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경순왕은 살아서 개성을 떠날 수 없었고요. 이후 경주를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죽어서도 신라 왕릉 중 유일하게 경주에서 먼 이곳 연천에 잠들어 있습니다. 경순왕은 근 45년을 이곳 개성에 있었는데요.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의 시신을 경주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주로 시신을 옮기고 있었는데요. 이때 고려의 왕은 경종이었습니다. 이미 왕건은 죽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왕들도 다 죽고 다섯 번째 왕이 경종인데요. 이때까지도 경순왕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신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잊혀졌기 때문에 경종은 신라로 시신을 옮겨주려고 했으나 중간에 혹시라도 신라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파발마를 보냅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멈추라 해서 그 멈춘 곳이 바로 경기도 연천입니다. 경주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경주랑 최대한 가까운 이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묘를 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경순왕의 묘는 잊혀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들어오고 조선에서는 또 전쟁, 임진왜란도 있었고요. 전쟁을 겪으면서 잊혀져 갔고요. 영조 때 이 왕릉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이곳이 바로 전쟁터의 또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잊혀지죠. 그랬다가 1970년에 휴전선을 시찰하던 육군 대위가 왕릉을 발견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큰일 날 뻔했어요. 왕릉 바로 뒤가 휴전선이어서 까딱 잘못했으면 북한 쪽으로 왕릉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했을 것 같은 경순왕의 일대기입니다. 그럼 후삼국을 통일하고 또 부인이 29명이나 있고 자식도 34명이나 있던 이 슈퍼맨 같은 왕건의 삶은 어땠을까요? 고려의 시작이 어땠을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 왕건은 영토를 넓힙니다. 영토는 청천강 하류에서 영흥 지방까지 넓어지고요. 거란에 의해서 핍박받던 우리 발해의 유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거란과는 외교를 끊습니다.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방 세력,
호족 세력들과 혼인을 해서 부인이 29명이나 이릅니다. 왕건도 지방 호족 출신이잖아요. 지방 호족이 강해지면 왕건은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왕건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결혼입니다. 호족들과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호족들의 세력을 잠재우려고 했던 거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29명이고 자식이 이렇게 많으면 이거 싸움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다음 왕은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태자가 왕이 됐을까요? 왕자 싸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유가 나왔던 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이 드라마에 보시면 태조 왕건의 자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각색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로 왕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2대 왕인 해종은 왕건의 맏아들입니다. 그러나 동생들, 왕자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시달리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죠. 3대 왕도 역시 왕건의 아들입니다. 네 번째 왕인 광종도 왕건의 아들이고 5번째 왕 경종이 바로 광종의 아들입니다. 이때부터 부자 세습이 됐던 거고요. 2대, 3대, 4대가 바로 왕자들이 서로 자리를 차지하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사 능력시험에서 고려시대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태조 왕건과 그리고 네 번째 왕인 광종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광종은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비 안건법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최초로 과거제도를 실시합니다. 신라 때는 과거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과거시험을 보고 왔는데요. 네 번째 광종 고려시대에는 과거제를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능력제로 사람을 뽑는다는 이야기겠죠. 호족 세력이나 집안이 문제가 아니라 실력으로 인재를 등용해야겠다는 정책이 바로 과거제도였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아이유가 나왔던 드라마 달의 연인 조금만 보고 갈게요. 다른 공간에 다른 시간이지만 내 사랑이 맞을 거야. 바람에 스치는 너의 향기로 난 너인 걸 알 수 있어. But I don't know 내 맘속에 언제부터 네가 산 건지. I don't know 너를 보면 설레는 이유. 따라라라 너를 위해서 그대여 나를 바라봐줘요. 여전히 그대도 나를 사랑하나요? 이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왕자들을 좀 눈여겨서 봐주세요. 다시 왕건으로 돌아가서 왕건은 어떤 정책들을 폈을까요? 여러분,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쵸. 세금을 낮춰주는 거죠. 조세를 인하하고요. 또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교 행사에 참여하고 불교로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종교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흑창도 있는데요. 빈민구제기관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또 앞에서 얘기했지만 호족을 통합하고 견제하는 일을 했죠. 통합하는 건 혼인 정책으로 많이 했고요. 호족 견제를 위해서는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씁니다. 이 사신관 제도는 그러니까 출신 지방의 관리로 임명하는 그런 정책이고요. 또 기인 제도는 호족의 자식을 중앙 정부로 불러들이는 정책입니다. 나쁘게 보면 볼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프랑스의 루이 14세, 태양왕으로도 유명한데요.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여기에 귀족의 자제들을 불러서 여기서 머물도록 합니다. 이 제도와 상당히 비슷한 정책이 바로 기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왕건의 북친 정책 유명하죠.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평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북쪽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평양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왕건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었지만 돌아가실 때는 좀 걱정이 되었나 봐요. 훈요 10조를 만들어서 후대 왕들에게 이것은 꼭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니까 불교를 장려하라. 그래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실하게 할 것. 이것을 명하였습니다. 연등회와 팔관회는 굉장히 화려한 불교 축제였었는데요. 연등회는 현재 부처님 오신 날이 바로 연등회의 날입니다. 2020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팔관회는 아주 국가 차원의 최고 국가 행사가 바로 팔관회입니다. 또 훈요 10조의 다른 사항들을 보면요. 불교 행사를 장려하긴 했지만 제멋대로 절을 더 창건하지는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그 외에 당나라 풍속 억지로 따라하지 말고 또 거란의 언어와 풍습도 본받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서경, 지금의 평양을 중시하고 또 관리들의 녹봉을 함부로 가감하지 말고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라 이런 이야기를 당부했습니다. 고려 왕건은 67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치만 신라에서 귀순했던 경순왕은요, 왕건이 돌아가실 때 59세였는데요. 그 뒤로도 오래도록 살다가 8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고려 왕조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사실 500년도 못 채우고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고려 마지막 왕은 바로 34대 왕인 공양왕인데요.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 세워지고 고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조선은 전주 이씨들의 세상이 됐죠. 고려는 개성 왕씨, 왕건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약 20년에 걸쳐서 왕씨들은 씨가 마르게 됩니다. 굉장히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돼서 왕씨 이름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왕씨들은 영모 혐의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한꺼번에 135명이나 제거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내려오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왕시성을 바꾸기도 합니다. 왕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옥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옥시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가성을 따서 이름을 바꾸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자리를 잡아가면서 왕실의 조상을 모시는 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러고 보니 왕씨들을 다 죽이고 고려 왕조의 종묘를 헐고 그 자리에 원래는 조선의 종묘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의 종묘의 원래 위치는 개성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양에 궁궐을 만들고 종묘도 이쪽으로 들여와서 완성을 했죠. 현재는 83위가 모셔져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에 종묘에 가신다면 한번 여기 꼭 들려보세요. 그런데 고려의 종묘는 어디 있습니까? 사실 조선은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왕족이 되었지만 백성들은 누굽니까? 여전히 고려 사람들이죠. 민심이 동요할 수밖에 없어서 이 조선 왕조에서도 고려 종묘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연천입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 연천일까요? 고려의 수도인 개성에다 세우면 되는데 왜 여기다 세웠을까요? 고려의 종묘를 개성에다 새로 세우게 되면 기존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개성에서 좀 떨어진 경기도 이곳 연천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왕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왕건이 궁예에 휘하했을 때 개성에서 이 궁예가 갔던 철원으로 오가면서 쉬었던 곳이 있는데요. 연천의 앙암사입니다. 이곳에는 태조 왕건이 마셨다는 약수터가 있는데요. 이름을 그래서 어수정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러한 사연 덕분에 경기도 연천이 고려의 종묘터가 되었습니다. 고려의 종묘는 태조 6년 때에 왕건의 정각을 세우는 걸로 해서 현재는 4명의 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태조와 현종, 문종, 원종입니다. 그 외에도 고려의 종묘인 숭의전에는 16명의 고려 충신의 위패가 있습니다. 조선이 선정한 16명인데요. 그 중에는 특이하게 무신도 있습니다.
아니, 조선은 문신의 나라인데 무신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란의 침략을 막아냈던 영웅이죠. 귀주대첩의 강감찬이 있고요. 또 고려 초에 무신으로 궁예를 이렇게 패하고 왕건을 추대했던 개국 공신이었던 신순겸이 있습니다. 문신으로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름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서희입니다. 고려의 아주 뛰어난 외교가죠. 외교적 담판으로 적장 소송령과 이 담판을 벌여서 거란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려 전기의 문신으로 또 이분도 유명한데요. 윤관입니다. 고려 전기 문신이고요. 별무반을 창설했고요. 구성을 축조했던 인물입니다. 또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도 문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정몽주입니다. 아니,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 왕조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이 조선이 들어서면서 이성계의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아니, 이분도 올라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정몽주도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아마도 고려의 충신을 제대로 대접을 해야만 조선의 충신도 기대할 수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몽주 같이 이렇게 만고의 충신이 필요한 시기가 온 거죠. 정도전 같이 역시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죠. 이 토사구팽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고려 왕조를 기준으로 해서 조선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천은 신라의 마지막 왕이 잠든 곳이고 고려의 종묘가 모셔져 있고 조선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려의 종묘 숭의전을 다 만들고 보니 제사를 지낼 왕씨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선이 시작되면서 왕씨성을 가진 남자들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왕씨가 아무도 없게 된 거죠.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왕시성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됩니다. 바로 충청도 공주 땅에 살고 있는 제우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이웃집과 이 밭의 경계를 가지고 다투다가 관아로 고발이 되어서 끌려갔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죄목이 있었는데 그 죄목이 바로 개성 왕씨라는 겁니다. 이웃집 사람이 제우지가 너무 미워서 왕씨라고 일러 바친 거죠. 당신은 개성 왕씨라고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우지도 죽음을 각오하고 한양까지 끌려갑니다. 아니, 그런데 끌려갔더니 갑자기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선물을 잔뜩 받게 된 건데 이유는 이제 왕씨들에 대한 멸종령이 해제됐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려의 종묘, 숭의전을 관리할 왕씨의 후손이 필요한 참인데 바로 딱 제우지가 나타난 거죠. 사실 원래 제우지는 개성 왕씨지만 지금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을 외가성으로 바꿔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웃집 남자가 고발한 덕분에 갑자기 숭의정 부사라는 벼슬까지 받고요. 왕순례라는 이름도 하사받습니다. 그리고 숭의정 부사는 당시에 굉장히 높습니다. 품계가 정사품입니다. 과거 장원급제자는 종육품이니까 엄청 높은 거죠. 졸지에 이웃집과 싸우는 바람에 갑자기 높은 관직으로 올라간 정말 천운의 사나이 제우지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제우지는 왕씨의 후손으로서 정말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세조 13년에 세자 생일잔치에 초대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신료이지만 너는 전대의 후예이니 마땅히 빈례로 대접하겠다 라고 해서 그 무시무시한 세조도 이 제우지에게 엄청 잘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조선시대 연천을 대표하는 인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미수 허목입니다. 미수라는 뜻은 눈썹 늙은이라는 뜻인데요. 이 초상화를 보면 눈썹이 정말 허옇고 신선처럼 보입니다. 송시열의 사상적인 라이벌이었고요. 송시열보다는 12살이 많았고 남인의 영수로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이곳 고향 연천에 정착해서 후학을 양성하고 본인의 독특한 글씨체인 전서체를 써서 유명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위쪽이 바로 허목의 전서체이고요. 아래는 송시열의 글씨입니다. 허목 선생님이 삼척 부사로 갔을 때 삼척 지역에 엄청 큰 폭풍이 일면서 백성들의 피해가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비석에다 글씨를 써서 날씨를 잠재워서 그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허목이 쓴 이 비석의 탁본이 어부들에게는 부적처럼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허목이 살던 시대가 바로 숙종 때였는데요. 이렇게 환국이 많았고 그리고 이후에 예속 논쟁 때문에 송시열과 계속 다툰 것 때문에 두고두고 역사의 놀림감이 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역사상 가장 한심한 논쟁이 바로 예속 논쟁인데요. 아니 상복을 1년을 입을지 3년을 입을지 이것 때문에 1차 예속 논쟁, 2차 예속 논쟁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가장 쓸데없는 사건이었죠. 여기에 휘말렸던 사람이 바로 송시열과 허목입니다. 어쨌든 허목은 이곳 연천으로 와서 후학을 양성하다가 88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허목의 묘가 있는 이곳이 임진강변인데 정말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조선시대 기행문의 대가입니다. 일본에 통신사로 갔다 와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해유록인데요. 이 책 또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중국은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있다면 바로 일본은 신유한의 해유록이 있습니다. 신유한은 정말 똑똑하고 글을 잘 쓰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빽이 없었습니다. 시골 출신인데다가 외가 쪽이 또 서울 출신이라서 중앙 정계로 너무나 가기 힘들었고요. 대신 이렇게 연천 현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유한은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고 가지 않는데요. 아니 정부에서 가라고 발령을 냈는데 안 갈 수도 있나요? 네, 그랬다가 다시 한번 또 발령을 내고 어쩔 수 없이 연천 현감으로 제수되어 부임합니다. 신유한의 해유록은 다른 책과는 달랐는데요.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가서 7개월 동안 6천여 수의 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풍속, 문물을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매우 세심하게 관찰하고 치밀하게 기록했는데요. 거기에는 놀랍게도 충격적인 일본의 성문화 풍습이라든지 동성애 풍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일본을 방문하고 쓴 기행문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일본의 모습을 묘사한 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즐겨 인용하고 참고했다고 합니다. 신유한의 연천 생활은 어땠을까요? 연천에 왔을 때가 나이가 59세였고 굉장히 노령의 나이였는데요. 운이 좋게도 양천 현감으로 와 있던 사람이 바로 겸재정선이어서 당대 최고의 문장가와 화가가 이렇게 만나서 시를 읽고 그림을 같이 그렸다고 합니다. 또 연천에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아니고요. 나쁜 쪽으로인데요. 서상군 이해가 이곳에 옵니다. 이분은 바로 조선조 태종의 장남인데요.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있죠. 충녕대군이 세종대왕이고 양녕대군이 장남이지만 워낙 사고를 치고 여자를 좋아하고 일을 많이 저질러서 아버지에 의해서 쫓겨난 장남, 세자 양녕대군의 아들이 바로 서상군 이해입니다. 양녕대군처럼 서상군 이해도 사고를 많이 치게 됩니다. 세종대왕은 양녕을 대하듯이 이 조카 서상군 이해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감싸주려고 했지만 너무나 사고를 많이 치고 패싸움도 하고 과격한 놀이판도 벌이다가 사람을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화가 있는데요. 서상군 이해는 사랑하는 첩을 아버지 양녕대군에 빼앗기고 술김에 사람까지 죽이기도 합니다. 결국 서상군 이해는 강화도로 유배돼서 목을 메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결국 이틀 뒤에 숨을 거두어서 경기도 연천군에 예장하였습니다. 서상군 이해는 죽은 뒤에 복권되어서 서상군이라는 봉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권에 놀랍도록 관여한 분이 있는데요. 바로 미수 허목입니다. 허목은 양녕대군의 외손 계열이었다고 합니다. 허목은 양녕대군의 사당을 세울 것을 요청해서 지덕사라는 사당을 짓기도 했고요. 양녕대군이 실제로는 세종대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허목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사실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세종이 나중에 죽고 나서 아들 문종이 일찍 죽고 또 손자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수양대군인 세조의 편에 붙어서 조카 단종을 빨리 죽이라고 재촉한 사람도 양녕대군이기 때문에 양녕대군의 됨됨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연천의 인물들, 연천에 왔다 간 사람들, 또 연천에 묻힌 사람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